건강 100세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 드립니다. TV 주치 의사의 참견. 네, 안녕하세요. 의사의 참견 진행을 맡은 정은경입니다. 오늘의 프로 참견더 응급의학과 신우성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응급학과 의사 신우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응급실 굉장히 바쁠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더 영광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 오늘 이것 덕분에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됐다는 사연자분의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폐소생술로 새 목숨을 얻어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된 40대 남자입니다. 며칠 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길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요. 평소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날따라 약간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크게 아프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게 화근이었습니다.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실로 옮겨져 겨우 의식을 차렸는데 알고 보니 영무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덕분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죽을 뻔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가까스로 살게 된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만약 길에서 누군가의 심정지를 목격한다면 저 또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하는 법, 의사의 참견 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구한, 우리 목숨을 얻은 분이시죠. 심폐소생술로 다른 이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시행을 하는 일반인은 드물지 않나요? 맞죠.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흔히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은 사실은 의사조차도 쉽게 그 현장에서 바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드물죠. 드물어서 신문에도 미담으로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1%, 2%밖에 안 되던 것들이 지금은 거의 한 28% 정도로 많이 올라 있고요. 이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이유는 소생률이죠. 심폐소생술 했을 때 환자가 생존할 수 있는 생존율이 과거 1%, 2%밖에 안 되던 것들이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거의 10% 이상으로 올라 있거든요. 많은 발전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올랐다는 거는 심폐소생술을 빨리 했다 이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흔히 심장 정지가 일어났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장기들의 기능들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뇌의 기능이 제일 빨리 떨어집니다. 뇌는 적절한 산소와 포도당이 공급되지 않으면 바로 손상이 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뇌 손상이 오는 시간을 4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심정지가 일어나고 4분까지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 4분 안에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있었을 때는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4분이 넘어갔을 때부터는 뇌 손상이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목격자에 의한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심폐소생술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이제 심장과 폐의 기능이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심장의 기능을 대신해 주는 거는 흉부 압박이 될 것이고요. 폐의 기능을 대신해 주는 거는 인공호흡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하면서 심장과 폐의 기능을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소생의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연자분은 당시에 급성 심근경색이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심폐소생술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시행이 되나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 심장 질환에 의한 심정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드물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특히나 소구화된 식습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병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심장마비에 의한 흔히 말해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등에 의한 심장마비에 의한 심정지가 사실 제일 많고요. 그 외에도 그 음식에 의한 질식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병에 의한 심장정지는 올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환자를 목격을 했다. 그렇다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게 좋은 건가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환자의 의식도 확인하고 호흡도 확인하고 맥박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공고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일반인이 그런 과정들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현장에서 그런 거를 평가하기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의식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심폐소생술을 먼저 시행하는 게 요즘은 이제 공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환자의 생존율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합병증이라든지 아니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누군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으면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저는 사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걸 수영장에서 만약에 뭐 물에 빠져서 익사사고가 일어났을 때 주로 많이 한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길 가다가 방금처럼 심근경색 등이나 아니면 교통사고 났을 때도 이런 응급처치를 해주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정확하게 이분의 지금 의식이 없다, 호흡이 없다라는 걸 일반인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과정들은 전문적인 그런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잘 알긴 어렵기 때문에 제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큰 소리로 불러보는 거죠. 왜냐하면 의식을 잃고 특히나 심정지까지 다다를 정도로 심각한 손상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 과도한 외부적인 충격도 오히려 환자의 그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최소한의 접촉을 위해서 큰 소리로 먼저 불러보고 큰 소리를 불렀을 때 대답이 없을 때는 그 환자한테 자극을 주는 건데 그 자극을 주는 것도 우리 몸에서 가장 손상이 덜 갈 수 있는 어깨. 보통 어깨를 두드리라고 하죠. 어깨를 두드려서 환자를 이제 깨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깨워봤을 때 대답이 없다면은 이제 의식이 없는 걸로 보는 거고요. 그 심정지를 가정하는 거죠. 가정하는 거고. 혹시라도 조금 더 나는 조금 더 뭐 여기서 더 호흡하는 것까지 확인해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코 밑에 손을 대본다거나 아니면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관찰하는 건데 이건 아주 지극히 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 같으면은 그냥 의식이 없는 경우에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든타임이 4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력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는데 사실은 최근에도 우리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때문에 뭐 가슴 압박 이런 거는 좀 괜찮지만 인공호흡을 한다는 거 이런 거는 좀 꺼려 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꼭 같이 해야 하는 걸까요? 같이 하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거고요. 그렇지만 모든 그런 구조 활동에 있어서 제일 우선은 뭐냐면 구조자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그 사실은 구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교통사고 현장일 때 그 도로 한복판에서 심정지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 한복판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도로 한복판에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는 구조를 하는 사람조차도 위험을 같이 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같이 사고를 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거나 그런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그런 감염병이 많이 발발했을 때 인공호흡이 뭔가 꺼려진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본인이 억지로 희생을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전 세계에서 이런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게 싫어서 뭐 말 그대로 인공호흡을 하는 게 뭔가 꺼려져서 오히려 심폐소생술을 안 하는 것보다는 가슴 압박만이라도 했을 때 오히려 소생률은 올라가고 생존율도 올라간다. 그래서 최근에는
뭔가 인공호흡을 하는 게 뭔가 본인한테 뭔가 이유가 있다면, 뭔가 그런 게 망설여진다면 가슴 압박만이라도 해도 충분하다. 그것만이라도 하는 것이 이 환자의 어떻게든 생명의 끈을 조금이라도 이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뭔가 인공호흡을 하는 게 꺼려진다면 가슴 압박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실제로 이런 응급 상황을 본 적은 없고요. TV나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곳에서 봤는데 사실 드라마에서는 조금 극적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침대 이동하면서 의사분들이 가슴 압박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세게 누르고 깊이 누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어느 정도 깊이 압박을 해야 될까요? 가슴 압박은 이제 그 가슴의 정중앙, 심장이 있는 우리 보통 흉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슴을 눌러보면 딱딱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보통 누르는데 이 부분을 강한 압력으로 보통은 한 5cm 정도. 그 가슴 전체로 봤을 때는 3분의 1을 누르라고 하는데 그 깊이감을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일반 성인이 양손을 깍지 껴서 눌렀다고 생각했을 때 깊이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5cm 정도는 사실은 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보신 분이면 그런 마네킹이라든지 여러 그 교육 장비를 통해서 깊이감을 아실 수 있는데 어쨌든 조금 힘을 꽉 눌렀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슴 압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가슴을 압박했을 때 심장은 눌러지거든요. 근데 전신 혈액을 도는 그 혈액들이 심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리코일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또 그 위에 와야 되기 때문에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다시 떼주는 것 펌프 기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심장의 펌프 기능을 외부에서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압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떨어뜨려 가지고 다시 피가 심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게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는 그걸 지키면서 내가 뭐 생각을 하면서 신경 쓰면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환자가 어느 연령대에 국한돼서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부터 노년, 어르신들까지 환자가 굉장히 다양한데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만 설명을 들었을 때 건장한 성인 남성이 어린 아이에게 가슴 압박을 할 때 조금 힘 조절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살 이하의 영아에 있어서는 손가락으로 심장을 압박을 하죠. 그 엄지 손가락을 보통 가지고 가슴 중앙을 이렇게 누르면 그 정도 힘만으로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가기 전에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손바닥으로 눌러도 그 정도 압력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양손을 이렇게 눌러서 하는 부분이고요. 양손을 눌러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슴 압박을 했을 때 가장 오래 구조자가 안 지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권장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게 안 되는 환경, 아까 말했던 침대를 타고 간다거나 아니면 좀 환자가 뭐 쓰러진 공간이 도저히 이렇게 그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갇힌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가슴을 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예를 들어 우리가 교통사고 환자를 목격을 했을 때 그냥 심정지 환자면 사실 외부에서의 어떤 충격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로 쓰러진 환자의 경우에는 여기 가슴 부위에 어떤 충격이 뭐 전해져서 그런 심정지가 온 걸 수도 있는데 괜히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슴 압박을 한다고 다른 상처 부위를 같이 건드릴까 봐 사실 저는 그것도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만약에 봤을 때 외부 뭐 타박상이 없다. 그럴 때는 해도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봤을 때 외부 타박상이 없을 때는 해도 되는 거고요. 심지어 가슴에 손상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슴 압박이죠. 그래서 외상에 의한 손상이 뭐 겉으로 봤을 때 아주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 이상 가슴 압박을 해주는 게 맞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 가슴에 손상이 너무 심해서 심장이 노출돼 있으면 그 심장을 심지어 손으로 쥐어 짜는 경우도 있었어요. 현장에서는. 네. 그런 사고도 있나요? 있죠. 어디에 뭐 찔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노출됐을 때는 오히려 거기에 직접적으로 심장을 짜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아주 극단적인 예고요. 어쨌든
신체 손상 여부와 관련 없이 사실은 심정지 상태, 심장이 멈춘 상태 같으면 외부에서 어차피 심장에 그 뭔가 압력을 투사하지 않는다면 혈액은 순환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장기 손상이 오고 아까 말했듯이 4분 이상이 진행됐을 때는 뇌 손상이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10분이 지나가면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10분 이상 그런 뭐 외상이라 하더라도 10분 이상 그런 직접적인 심폐소생의 그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분은 뇌사에 빠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더 하는 게 낫죠. 손상을 입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아마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슴 압박을 많이 하면 갈비뼈에 손상이 간다. 혹은 뭐 실금이 가거나 심한 경우에는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뭐 해외의 경우였던 것 같은데 급박한 상황에 어떤 일반 시민분께서 이 환자를 가슴 압박으로 살려줬는데 목숨은 다행히 구했지만 이 가슴 압박으로 인한 갈비뼈 손상을 다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 선의에 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은 이상 심폐소생술 같은 아주 응급한 상황에서 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나 그 상해에 대한 그런 형사적인 그 책임을 면책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뭐 사망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정도의 그런 어떤 면책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슴 압박을 하면서 갈비뼈 골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아주 어린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손상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임의로 이 사람을 뭔가 상해를 입히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닌 이상은 민사나 형사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네요. 가슴 압박으로 인한 갈비뼈 골절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약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상황에 정확한 방법을 모르고 있다면 혹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지만 기억이 안 난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있을까요? 사실은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의사들조차도 어떤 부분은 사실은 뭐 그런 심폐소생 현장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익숙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면 더더욱 아주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특히나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때 제일 처음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도움을 알리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119에 신고를 하면 되겠죠. 혼자 계시면은 본인이 119에 신고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시면 될 것 같고 2명이 있다면 본인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누구 한 명을 지정해서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의 과정이 과정이 잘 안 떠오른다. 보통 지금은 우리는 학교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을 다 배우게 돼 있죠. 그 이전에는 남자분들 같으면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운다거나 예비군 훈련 같은 데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한 번쯤은 심폐소생술 하는 과정을 배우긴 하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해보진 않았을 수는 있어도.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뭔지 모르겠다 했을 때는 의식이 없는 환자한테는 가슴 압박을 해라. 첫 번째가 그거예요. 의식이 없는 환자한테 가슴 압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과정이 떠오른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조금 더 해볼 여지가 있다면 이제 호흡도 같이 해주면 좋은 거고 한 가지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가슴 압박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가슴 압박만 모르겠으면 가슴 압박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익수, 물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질식, 뭔가 걸렸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기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 있어서는 인공호흡을 같이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소생률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직접 해본 적도 없지만 사실 배운 기억도 저는 잘 없거든요. 정확하게 어디 기관에 가서 배운 적도 없고 근데 요즘에 영상을 보면은 내가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은 응급차가 오는 동안 구급대원 분께서 계속 전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는 영상도 봤거든요. 맞죠. 그 영상 통화로도 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전화로도 계속 보통은 이제 신고를 하면 그 과정이 끝이 아니라 왜냐하면 위치가 어딘지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19 대원 현 상황실에서
항상 그 위치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주죠. 그래서 가슴 압박을 해주세요. 뭐 조금 뭐 영상 통화가 할 수 있으면 그 속도 조절도 조금 도와주실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1분에 120회를 기준으로 보는데 1초에 2번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익숙하지 않으면 그 속도감을 잘 몰라요. 그 속도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분 같으면은 그 현장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처럼 이게 익숙하지 않고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에는 공공장소나 아파트, 뭐 지하철역에서도 본 것 같고요. 자동 제세동기라고 하죠. 자동 심장 충격기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은 우리가 하는 가슴 압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심장 충격기라고 하니까 뭐 심장에 충격을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전기 충격을 주는 거죠. 전기 충격을 주는 거라서 우리 심정지가 왔을 때 특히나 심장 질환, 뭐 부정맥이라든지 아니면 심근경색으로 심장 마비가 왔을 때 사실은 그 심실세동이라는 아주 심각한 부정맥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심실세동에 있어서 아주 적절한 응급 조치가 제세동이라는 거고 그 제세동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기계가 이제 자동 제세동기인데요. 그래서 그 자동 제세동기는 그래서 공공장소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그 거리마다 그 자동 제세동기를 그 설치해 놓으라는 게 이제 법령이죠. 법령이라서 그런 게 많이 있고 그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자동 제세동기가 주변에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썼을 때는 심폐소생술에서 소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나 심장 질환에 의한 심정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 제세동기를 썼을 때 아주 만족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자동 제세동기가 있다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자동 제세동기만 해서는 환자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옵션으로 자동 제세동기를 같이 쓸 수 있으면 아주 최선이겠죠. 그러면 언제 이걸 사용하는 게 좋은 건가요? 자동 제세동기는 자동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 제세동기를 보통 열어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설명이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설명이 아니라도 요즘에 자동 제세동기는 열면 음성으로도 가르쳐줘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다 놓고 자동 제세동기를 탁 열면 그때부터 자동 제세동기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자 몸에 보통은 이제 심장을 가로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극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심장을 가로지르는 그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전류를 주기 때문에 심장을 기준으로 가슴, 그 다음에 옆구리 쪽으로 전극을 붙이죠. 전극을 붙이고 자동 제세동기를 세팅을 하면 자동 제세동기가 자동으로 이제 이 심장의 지금 심전도를 분석을 하는데요. 우리 몸의 전기적인 신호는 조금만 이런 자극만 있어도 이 전기적 신호가 나와요. 그래서 그 자동 제세동기가 심장의 그 심전도를 분석할 때에는 자동 제세동기 환자 몸에서 사람들이 그 구조하시는 분들이 다 떨어져 있어야 돼요. 완전히 멀리 떨어질 필요는 없지만 손만 놓는 정도 옆에서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자동 제세동기가 이 환자의 심전도를 이제 분석합니다. 그래서 제세동이 필요한 심전도면 기계가 자동 제세동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하고 차징이 됩니다. 전기적인 에너지가 차징이 되고 버튼이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눌러주면 전기 충격이 심장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버튼을 누르고 충격이 가고 나면 보통은 이제 약간 이게 전기적인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덜썩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나고 나면 다시 가슴 압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물론 보통 그 정도 되면 우리나라는 119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할 겁니다. 예. 근데 말씀해주신 상황 제가 의학 드라마에서 봤던 것 같아요. 막 여기 맞죠. 그쵸 예, 네모난 병원에서는, 판에다가 뭐 약 같은 것도 발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젤인데 네. 보통 이제 자동 제세동기에는 그 패드 자체 전극에 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 우리 스티커 벗기듯이 착 벗기면 그 안에 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탁 붙이면 이게 젤폼이 붙는 거죠. 그러면 그게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해주시던 그 의료행위랑 거의 동일한 건가요? 그렇죠. 거의 동일하죠. 저 되게 그걸 멋있게 봤었거든요. 뭐 의학 용어들이 나오면서 옆에 간호사님한테 막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볼 때마다
그 환자분들 몸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침대가 이렇게 들썩일 정도로 엄청 크게 움직이시길래 저는 드라마라서 조금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전기 충격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군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자동 심장 충격기, 제세동기라고도 하는데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자동 음성으로 사용법이 나온다고도 하지만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사용 방법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자의 심장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전극을 붙이죠. 전극을 붙이고 환자 주변에서 이제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기계가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을 하고 자동으로 분석한 상태에서 알람이 뜰 겁니다. 제세동이 필요한 심전도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하고 그 기계가 이제 그 전기 에너지를 충전하겠죠. 삐삐삐삐 하는 소리를 나면서 충전이 되고 충전이 다 되면 전기 충격을 주세요 하고 버튼이 보통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그 버튼만 누르시면 그 다음엔 자동으로 전기 충격은 가고요. 불과 한 1, 2초예요. 1, 2초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슴 압박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사용 방법을 알았으면 내가 이걸 발견했을 때 응급 상황에 내가 이걸 사용해야겠다라는 조금 자신감은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을까요? 네, 제일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자동 제세동기를 찾거나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슴 압박이나 심폐소생술을 멈추는 과정이 사실 제일 주의해야 할 거고요. 왜냐하면 그 자동 제세동기가 내 바로 옆에 있으면 사실 제일 좋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심정지 환자가 있을 때 제일 처음에 그렇게 119 신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119 신고를 하고 나서 자동 제세동기가 있는지 옆에 찾아보고 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혼자인 경우에는 자동 제세동기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또 지나겠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골든타임 4분을 지나버리면 자동 제세동기는 가져왔지만 환자한테는 뇌손상이 오는 상황이 생겨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명이 구조를 할 때는 사실은 자동 제세동기 바로 옆에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자동 제세동기를 찾거나 자동 제세동기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버리는 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자동 제세동기는 구조자가 2명 이상일 때 그때 한 명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한 명한테는 자동 제세동기가 있는지 좀 찾아봐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명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와서 자동 제세동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같이 옆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한 명이 가슴 압박을 하고 있을 때 이 가슴 부위 말고 옆구리에 전극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떼줘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가슴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자동 제세동기가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하기 전까지는 가슴 압박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준비가 다 되면 이제 떨어지고 나서 그 환자의 심전도를 이제 분석을 하고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가슴 압박을 멈추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응급처치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연자분처럼 종종 뉴스에서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통해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분들의 사연을 종종 듣게 됩니다. 심폐소생술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고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내가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데 감히 어떻게 이렇게 저처럼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그렇게 염려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필요성 하나 꼭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심정지의 골든타임은 4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19에 의한 응급조치가 아주 잘 준비되어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119가 심폐소생술, 심정지 환자에게까지 도착할 때까지 평균 시간이 보통 10분이 넘어요. 아무리 빨리 가도 10분, 물론 10분 전에 갈 수도 있지만 평균을 냈을 때 10분이 넘어요. 그래서 119 대원은 물론 심폐소생술에 아주 능숙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현장에 바로 도착할 수 있는 4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면 제일 이상적이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119 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주변에 있는 목격자들이 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이 1분이 늦어질 때마다 소생할 수 있는 확률은 10% 정도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10분이 지나가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소생을 하더라도 뇌사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소생을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심정지가 생기고 10분이 지나면.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하면 이 10%씩 떨어지는 그런 소생률이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소생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죠. 그 심폐소생술이 계속 하고 있으면 119 대원이 올 때까지 환자의 그런 손상이라든지 생존율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것은 환자의 진짜 말 그대로 목숨을 연장하는 거죠. 예. 이렇게 지금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참견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주변에 의식이 없는 환자가 있을 때,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현장에서 가슴 압박만이라도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선의에 의한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나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심폐소생술에 누구라도 좀 참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내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심폐소생술 시행법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목조목 참견해드릴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건강 주치의, TV 주치의 의사의 참견.